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 국토부 장관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 이르자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독서실과 마트, 영화관, PC방의 문을 닫는 조치를 내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중고등학교 전학년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자료 수백 건을 감사원 제출 직전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측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수능시험 한국사 20번 문제가 남북 정책 홍보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연설문을 제시하고 당시 정부를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 외 모두 고려, 조선시대 선택지를 줘 3점짜리 문제가 지나치게 쉬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경제 지표가 양호한 우리나라로 외국 자금이 몰리며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낮아져 기업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환율은 1,000원대가 됐죠. 코로나 확진자는 9개월 만에 600명을 넘었죠. 부동산 수장은 또 바뀌었죠. 오늘 정말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개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철 의원을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발탁하는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됐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빠졌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사태로 인한 그래서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걸까요?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3선의 전해철 의원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후보자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제 등이 잘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일단 잘 정착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입니다. 오랜 정책 경영과 외유 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출범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재직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선거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기회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검증 결과 4명의 후보자 모두 1주택자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차 개각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감안해 내년 초 단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청와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경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후임 인사를 보면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와 전세 가격은 올해만 11%가량씩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 불안이 심해진 건데 부동산 민심은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3년 5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을 물러나게 했지만 경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임에 지명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차례로 거친 바 있어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초를 닦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서울연구원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4개 부처 개각의 의미, 또 앞으로 추가 개각 가능성은 있는 건지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최중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시점에서의 개각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봐야 될까요? 우선 개각은 예고가 됐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10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2번에 나눠서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왜 오늘이냐. 지난 2일에는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에 맞춰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지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보이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국정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도요. 39%를 보이면 역시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이루면서 청와대는 그야말로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개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청와대는 이 지지율 40%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각 대상자도 한번 볼게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전해철 의원이 이번에 또 발탁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철이라는 표현을 하죠.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이름이 공교롭게도 모두 끝이 철로 끝나기 때문에 삼철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그동안 최측근으로서 사실 정권과 거리를 두다가 문 대통령 임기 말에 이제 전해철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철 핵심 측근 가운데 전해철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이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앞으로 역할과 행보 이제 다시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여성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는 어떻습니까? 경질성 인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둘은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일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예고된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이런 가운데 이제 김현미 장관에 대한 인사를 경질성으로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청와대도 얘기를 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비판을 받지만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추미애 장관 또 윤석열 총장이 사태가 없었다면 네. 이런 여론이 악화되는 일이 없었다면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임됐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 글쎄요.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그동안 24번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여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 이 부분 때문에 언젠가는 교체가 됐을 겁니다. 어차피 해야 네. 할 인사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총리는 2번에 나눠서 인사를 하겠다, 개각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개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건 언제쯤 될까요? 앞서 이제 황정 기자도 예상을 했는데 내년 초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내년 4월에는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죠. 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교체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개각의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송현모 산업부 장관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이 시점에는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교체와 함께 청와대 개편도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이른바 이런 얘기를 하죠. 순장조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 발탁설도 제기가 됩니다. 최대 관심사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9일에는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만일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이 해임이 된다면요. 추 장관이 그동안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본인이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무장관만 바뀌는 그래서 이달 말에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다음 주가 또 분수령이 되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결국 내일 밤부터 멈춤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야간 대중교통 운행이 확 줄어들고 마트와 PC방, 학원까지도 밤 9시가 넘으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달라질 일상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내버스는 당장 내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엔 운행이 30% 줄어듭니다. 지하철은 다가오는 8일부터 야간 운행을 30% 줄이고 막차 시간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중이용시설도 밤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PC방과 영화관 등 여가시설뿐만 아니라 300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상점까지 밤 9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고 3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자 서울시가 더욱 강력한 방역 카드를 꺼낸 겁니다.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1시 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육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다음 주부터 2주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학원은 온라인으로 수업할 것을 권고하고 야간에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내와 야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마트와 백화점, 문화센터와 놀이시설은 온종일 문을 닫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하루 확진자를 100명 아래로 줄이는 게 목표라며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만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개월 만에 전국적으로도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방역이 확산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사람들로 북적여야 하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그렇다고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629명으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서울은 291명으로 말 그대로 확진자가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종로 파우더타운 음식점에서는 누적 확진자만 34명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키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단계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게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많이 있는 그런. 강화해야 돼. 강화해서 빨리 잡아야 돼. 이게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심각성이 더해. 경제가 문제 아니야. 확진자가 늘었다 보니까 사실 너무 사태가 이제 심각해서 일단 손님이 일단 없어요. 이게 강화가 돼서 잘 잡히면 좋은데 제 주위에도 가게 문 닫으신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칫 방심하면 정말 하루에 1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당국은 지금을 엄중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당국자의 말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어제 43만 명이 응시했던 수능은 일단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내일부터 2주간 각 대학마다 면접과 실기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이 대거 몰릴 예정이라 방역에 비상이 걸렸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심가영 기자, 대학들 방역 대응 상황은 어떻던가요? 네, 당장 내일부터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논술과 실기, 면접 등의 대입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내일과 모레 이틀간 논술 전형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당일 학부모의 캠퍼스 출입까지 통제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대입 전형은 이달 하순까지 빽빽하게 이어집니다. 예정된 대명평가 일정만 모두 60만 3천 건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말까지 나흘 동안 시험을 치르러 수도권 대학 곳곳을 누비는 수험생의 수가 약 40만 명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수능 시험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나올 경우 주요 대학을 거점으로 확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348곳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대학별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확진된 수험생이 대입 전형에 아예 응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구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아직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유호정 기자가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나온 서울 종로 음식점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까지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확인이 된 종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코로나19 100% 박멸, 손소독기를 설치했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된 상황입니다. 이곳뿐 아닙니다. 여러 식당, 병원, 체육시설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곳 현장에서 백순영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의 방역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곳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주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이 건물의 구조를 보시면은 지하실은 아니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열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객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즉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공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기 흐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감염이 성립된 이후에 N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노래방이라든지 주변의 음식점 같은 데까지 다 전파가 되었고, 또 여기서는 공연자와 객석의 관객들 간의 소모임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감염에 적합한 상황이 되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시기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서 지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난 19일에 1.5단계 격상이 있었고 24일에 2단계 격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상이 조금 더 빨랐어야 한다고 봐야 할까요? 예, 여러 전문가들이 좀 선제적으로 격상을 할 것을 원했었는데요. 일단 19일인 경우에 있어서는 목요일이었고요. 24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주말 정도에만 이 조치가 격상이 일어났다면은 결국은 좀 더 효과적인 방역이 되었을 텐데 약간 늦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수능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심가연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입시 전형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또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어제 수능은 잘 마쳤습니다만은 49만 명 정도, 실제 시험 본 사람은 4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입 전형의 전체 인원은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능 이후에 있는 것들은 논술이라든지 실기, 면접 여러 가지가 다 방문 또는 비대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부터 서울의 대학에 와서 시험을 본다든가 혹은 서울서부터도 지방의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감기라도 걸려서 유증상이 되거나 혹은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확진이 될 경우에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방역당국과 대학 또 교육당국에서 잘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전체 학생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이런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거리 한번 잠시 보실까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야 할 시간인데 거의 없습니다. 음식점도 영업은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시간 뒤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이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조금 또
너무 한 박자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2단계 지금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늦게 단계 상향이 되면 효과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 600명까지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또 앞으로 이 방역 단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라도 2.5단계는 격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수도권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단계로 상향을 한 후에 지역적으로 탄력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서 이번 주말이 지나게 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숫자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지금 방역 또 이 단계 상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경제와 방역 모두 중요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방역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자료 제출 앞두고 그것도 바로 전날 밤에 월성 원전 1호기 내부 문건을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검찰은 그 윗선을 캘 수 있게 되겠죠. 대전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지영 기자, 구속 여부 언제 결정될까요? 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5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별도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이 직접 질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말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내부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다음 날 원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죠. 따라서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윤 총장의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원전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되고요.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결국 청와대를 겨눌 것이란 관측 속에 원전 수사의 첫 분수령이 될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옵티머스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됐죠. 지난 2014년 이 대표의 전남지사 민주당 경선 때 후보로 나선 이 대표 측의 당비 대납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다가 돌아온 인물입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이모 씨는 어젯밤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비서실의 부실장직을 맡아온 측근입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총선 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이 대표 사무실 복합비 렌트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했고 1,000만 원어치의 가구와 집기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6시 30분쯤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지막 통화는 6시 40분에 부인에게 건 전화로 이 부실장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마쳤고 진술에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수첩 등이 발견됐지만 유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폰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의 사망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낙연 대표는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자택 격리에서 복귀하자마자 측근 인사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낙연 대표는 오영훈 비서실장을 통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모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에도 옵티머스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애초 예정된 당대표 공식 일정도 최소화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장님 주재의 여야
대표님 회동은 그대로 참석을 하십니다. 그 외에 오후의 일정은 참석이 힘든 상황이고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 씨의 사망에 대해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은 검찰의 강압 수사를 꼬집었고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까?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SNS에 기사 제목을 옵티머스 의혹이라 쓰는 건 의도적 왜곡이라며 언론의 수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도 민주당과 검찰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에게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진상조사하라고 즉각 지시했습니다. 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강압 수사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이성윤 지검장에게는 압박이 될 겁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모 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며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옵티머스 수사를 정치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강압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여권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이 씨 실종 사실을 사망 이후에서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늑장 보고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실종 당일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연락을 받고 1시간 만에 청사 주변을 수색했고 자정 전 이미 경찰과 협력해 이 씨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실시하고 다음 날엔 수색을 위한 계좌, 통신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종 당일은 수색에 집중했다면서 다음 날 근무 시간 전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역시 인권 침해 여부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진상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경우 이성윤 지검장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 사실상 사퇴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명의 차장검사들이 사퇴를 건의했고 마지막에 제1차장검사가 같이 사퇴하자고 했지만 이 차장검사의 사표만 받았다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던 이 지검장이 사실상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찾았습니다. 간부들은 이 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사태 이후 검사들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내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사태와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용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최측근인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김 차장 검사는 출입기자단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 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 보호도 이루어져 전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앞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내는 과정에서 지휘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수사, 최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처리하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앙지검은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장 징계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장본이니까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결정하게 된다 이거죠.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데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징계위 구성 권한도 추 장관이 쥐고 있어 징계위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회 대다수를 지명하는 상황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요청에 건네받은 감찰 기록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은 악수인 것 같다며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악수를 둔 것 같다.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간부들이 포함된 SNS 대화방에서 한 말입니다. 이상한 건 이 대화방에 법무부가 아니라 대검 간부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 있는 한 텔레그램 단톡방 사진입니다. 헌법소원과 관련한 기사가 올라온 뒤 조두현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이종근 2라는 대화명이 네 차관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화방의 조두현은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종근 2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종근 2가 이 부장이 맞다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가 법무부 인사들과 윤 총장의 징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기자단에 차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종근 2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고 이 부장도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이 부장과 부부 사이로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 감찰 진행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누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측은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윤 총장 측은 일부 인사가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면 바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는 윤석열 총장 측 요청은 법무부가 이미 한 차례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상 징계위원 정보는 공개 의무가 없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비공개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장의 경우 새로 임명된 이용구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의 신청서를 내며 명단 공개를 거듭 압박했지만 아직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새로 임명된 이용구 차관을 중심으로 새로 위원단을 꾸리고 있지만 검사위원 2명 지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피 신청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징계위원이 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용구 차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징계위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 이들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만큼 징계위 당일까지 위원 구성을 둘러싼 수싸움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일부 판사들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전국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보자고 주장해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미 부결된 곳이 여러 곳입니다. 안건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죠. 박자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최대 관건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입니다. 현재 해당 문건은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10명 이상의 판사가 있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41개 지원, 시군법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호남 지역 A법원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해당 문건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고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판사들 사이에선 신중한 의견이 많습니다. 현직에 있는 판사 B씨는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견해를 묻는 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판사 내부망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올린 비판글에 이어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철저한 조사 촉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봉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판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며 검찰이 만든 문건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구체적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가 윤 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에 자꾸 예상 못한 변수가 나오고 있죠. 자세한 얘기 사회부 김지영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2번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10일로 결정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징계회를 연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많은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절차적 위법 논란을 안고 징계위를 강행했을 때 자칫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먼저 추 장관이 사퇴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토록 해 반발을 잠재우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징계위가 총 7명이잖아요. 근데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미뤘다.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배제되고 네.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을 빼면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그러니까 총 5명을 정해야 하는데요. 지금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청재 연구관이 검사 징계위원으로 거론되지만 추 장관 측 인물이란 논란으로 지명은 쉽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만큼 다른 검사들이나 외부 인사가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하는 그 징계위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아까 보도해드렸지만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네. 윤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이게 그러면은 징계가 열리기 전에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추 장관이 지목한 그 사람들로 징계위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네.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한 바로 다음 날 신문 기일이 잡히고 당일 또는 하루 뒤 즉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징계위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이 가처분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징계는 뭐 미뤄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다시 말해서 그 추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는 열릴 가능성이 작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징계위 구성의 근거법인 검사징계법을 손봐야 하는 건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때는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재 위헌 소송은 사실상 징계위에는 큰 변수로 보긴 어렵습니다. 통상 판결까지 적어도 반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채우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효력 정지 신청이 가처분이 이게 기각되면요? 기각된다면 법무부가 일정을 또 한 번 연기하지 않는 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금으로선 많은데요. 법원의 결정을 한번 두고 봐야겠죠. 가처분이 기각되면 그럼 징계위가 열리는 거에 있어서 더는 위법 시비가 없을까요? 윤 총장 측에서 원래는 오늘 예정된 그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소환장을 받은 뒤 법에서 정한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한 점인데 그 점은 이미 10일로 연기됐기 때문에 충족은 됐습니다. 만일 헌재도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 구성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당성 시비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아직 징계 기록과 징계 청구 결재 문서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윤 총장 측에서 이 점을 근거로 들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징계위 결과에 대한 위법성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징계위는 2번 연기됐는데 또 뭐 멈춰지거나 아니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가능성은 충분히 되네요.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능 시험의 가점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2점짜리, 3점짜리로 나뉩니다. 그런데 어제 치러진 수능 한국사 시험에서 중학생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가 3점짜리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냥 현대사, 과거사 이것만 구별해도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20번 문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연설문을 제시하며 해당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보기를 제외하면 당백전, 도병마사 등 한눈에 봐도 현대사와 관련이 없는 고려 조선시대의 내용들입니다. 3점짜리 문항임에도 지나치게 쉬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누가 봐도 동떨어진 관련 없는 시기의 내용이니까 제가 한국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너무 쉬워서 약간 좀 오히려 의아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항을 올리며 누리꾼들의 생각을 물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노태우 정부 때 일을 현 정부와 연계해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건 과민 반응 같다며 고생한 고3 수험생을 위한 보너스 문제로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위원회에서 뭐 논의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평가원이 코로나19를 고려해 어렵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점에서 다소 과한 난이도 조절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생태공원 연못에서 키우던 잉어 수십 마리가 밤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원 측이 CCTV를 확인해 절도범을 잡았는데 이들의 도둑질을 그냥 봐주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문경의 한 생태공원. 이곳 연못에는 잉어 200여 마리가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고 나면 비단 잉어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진 잉어는 수십 마리에 달합니다.
밤마다 누가 몰래 들어와 잉어를 훔쳐가나 공원 측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수상한 무언가가 연못을 헤엄칩니다. 다른 공범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더니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잠시 후 잉어를 입에 물고 나타납니다. 합심해 잉어를 잡기도 합니다. 연못에 있던 잉어를 훔친 건 바로 천연기념물 수달가족. 인근 하천에서 공원담을 넘은 겁니다. 새끼 3마리가 물속에서 놀고 막 이렇게 하는 장난치고 노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또 어미는 또 다른 방향에 가서 또 사냥을 하는 모습, 한 가족이 올랐구나. 아빠와 엄마 수달이 먹이를 잡는 동안 새끼 수달 3마리는 뒹굴면서 장난치기 바쁩니다. 귀여운 수달이 범인인 것을 확인한 고군 측은 이 수달 가족의 사냥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보기가 힘든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원에 그냥 놀러 왔다가 우연히라도 만날 수 있게 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공원 측은 수달을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잘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여느 장기처럼 피부도 기증을 받습니다. 화상이나 피부암 등으로 피부 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인데 이 피부들이 엉뚱하게 비뇨기과와 성형외과로가 미용 수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대엽 기자가 고발합니다. 사람의 피부, 연골과 같은 인체 조직을 채취하고 저장해두는 조직은행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국내 5개 조직은행은 피부 조직을 슈어덤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어 비뇨기과와 성형외과 114곳에 판매했습니다. 슈어덤은 남성 수술, 코와 가슴 성형 등 미용 수술에 자주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슈어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20에서 250 정도 같은 사람의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부작용 확률이 조금 덜 하거든요. 기증되어져 있는 의료 제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70만 원의 재료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세요.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 조직이 미용 수술에 사용된 건 지난해에만 5,200여 건으로 전체 기증분의 21%나 됩니다. 기증 조직을 상품화하는 걸 규제하는 법은 없는 상태. 기증자의 숭고한 뜻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직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명이 오가는 문제는 생명 문제인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통실태 파악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는 건지는 따로 좀 저희가 지금 딱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직 이식 후 부작용이 보고될 경우에만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기증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렇게 기증된 피부 조직이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3년 전 공공조직은행이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인체 조직 가공은 여전히 민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공조직은행이 기증받은 조직의 70%를 다시 민간으로 보내거든요. 그 이유를 강재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직 기증을 희망하는 환자가 사망하면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조직을 채취합니다. 이곳에서 가공된 인체 조직은 화상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전달됩니다. 문제는 공공조직은행에서 대부분의 일처리를 영리업체인 민간조직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기증받은 조직의 70%를 민간은행이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은행 자체 가공 역량이 부족한 탓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이식제를 저희가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지금 가동률 자체가 30%도 안 되는 30%. 인체 조직을 위탁받은 민간조직은행 역시 비영리 원칙을 따라야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받을 때는 어차피 공급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받기는 하죠. 성형 쪽이나 안이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3만 원대 정도 병원에 나가는 가격이야. 전문가들은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기업에 이게 넘어가더라도 누구한테까지 가는지 그런 추적 시스템이 사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공공조직은행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조직은행도 비영리 원칙에 따라서 유통하고 있는지 정부 관계기관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증된 조직이 미용 수술보다는 원래 기증 목적대로 화상 치료와 같은 꼭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1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열풍으로 국내 달러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리적 방어선인 1,100원이 무너진 $1 환율은 장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다 1,082원에 마감됐습니다.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2년 6개월 만에 1,000원대로 떨어진 겁니다. $1 환율의 급락은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재정 부양책과 백신 상용화 기대감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 자금의 국내 유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하단을 1,050원까지 내려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넓혀서 봤을 때에도 달러 약세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외환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환율이 1,000원대로 내려가면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도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수입 중간재의 투입 비중이 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있고 생산 시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하는 점. 외국인들의 사자 행렬에 코스피도 사상 최초로 2,700선을 돌파하는 등 나흘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속 마무리되며 접종이 임박했지만 과연 안전할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제약회사들이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더 그렇죠. 영국 존슨 총리에 이어 오바마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생중계로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경험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발적으로 미국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제럴 마샬은 두 번째 접종 후 미열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injection, a sore arm. I didn't have any really negative side effects. After the second injection, the day after, my temperature rose a couple degrees, was around 99. 하지만 하루 푹 쉬고 나니 불편한 증상들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스테파니 코마 역시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며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Option to get vaccinated, and I do plan on getting vaccinated. 영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전신 반응은 인체가 백신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백신 접종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Fauci says we have a vaccine that is safe. That's the moment in which I will stand before the public and see that look. 외신들은 실제 백신 부작용은 접종 후 2달 안에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화이자와 모더나의 임상시험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문화부 이상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벌써 마지막 회예요. 네, 아쉽지만 오늘 25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을 장식할 단어는 뭐 어떤 걸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단어 팝업 스토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연예인 관련 상품이나 화장품 판매 등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요즘 같은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장식용품 등을 판매하려고 많이 생기는데요. 팝업 스토어는 정식 매장이 아닌 임시로 만든 장소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달씩만 운영했다가 문을 닫는 상점을 말합니다. 인터넷 화면에 떴다 사라지는
팝업창을 본따 만든 명칭입니다. 아, 여기저기 참 많이 쓰이고 또 나오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모르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쉬운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팝업 스토어는 잠시 운영했다 사라지는 매장이니까요. 쉽게 반짝 매장 혹은 임시 매장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말하기 쉬운 우리말입니다. 이미 익숙한 말이 있는데 또 굳이 외국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말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단어는 다이어리입니다. 이거 저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리는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다이어리는 날짜별로 그날 있었던 일, 생각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일종의 수첩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2021년 다이어리가 여기저기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필수품처럼 된 물건인데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로 굳혀지는 것 같아 한번 짚어보고자 만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게 외래어, 외국어 이것까지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까요? 네, 그날 기록하는 수첩인 다이어리는 뜻 그대로 일기장 혹은 비망록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팝업 스토어와 다이어리는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같은 인사말까지 크리스마스와 연말엔 유난히 외국어를 많이 쓰는데요. 올해부터는 임시 매장, 일기장, 즐거운 성탄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같은 쉬운 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을 아주 새해와 또 연말에 관한 말들로 잘 채워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이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 추위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죠?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4.6도를 기록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 3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도 6도를 가리키며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따라서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추위 걱정보다는 건조한 대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현재 건조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강화된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늘보다 높은 기온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한낮 기온은 10도 가리키겠고 대구 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 내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코알라 한 마리가 매달려 있죠. 누가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와서 올라간 겁니다. 호주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밖으로 내보내도 집 근처 나무 위에서 머물고 가질 않는다고 하네요. 사랑을 나누는 상탄절에 내쫓기도 뭐하고 같이 있기도 뭐하고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